고작 편의점 알바 주제에 무슨 이름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명품 핸드백을 낀 그녀는 턱을 치켜든 채 저를 내려다봤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비웃으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사라졌죠.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손바닥을 펼쳐보니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왜 참았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오만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창백한 얼굴로 서게 될지를요.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배달하겠습니다. 사흘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저를 불렀어요. 강대호. 제 아버지는 미래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았어요. 1년이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아봐라. 직접 땀 흘려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라. 알겠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게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이야.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내가 정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회사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되었습니다. 강민준, 25살. 대학원을 휴학하고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 집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직접 월세를 내고 직접 밥을 해먹고 직접 돈을 벌었습니다. 편의점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의 야간 근무. 시급 9,860원. 하루 일하면 78,880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 원룸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빠듯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나타났어요. 밤 11시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여기 있어요, 담배. 그녀의 첫 마디는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손님. 어떤 담배를 찾으세요? 그냥 담배요. 빨리 줘요. 그때는 그냥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녀는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차를 타고 그리고 매번 저를 시험했어요. 커피 다시 해요. 미지근해. 담배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여기 바닥에 먼지 있는데 청소 안 해요?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걸 주었어요.
그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죠. 역시 알바는 알바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1년이다. 민준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라. 저는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요. 그리고 오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불렀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배 있죠? 저기 위에.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 담배를 꺼냈어요. 하지만 3번이나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마음을 바꿨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마침내 원하는 담배를 찾았을 때쯤 저는 이미 땀이 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커피도.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야 라고 했잖아요. 귀 멀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손님, 저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뭐, 이름?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고작 편의점 알바 주제에 무슨 이름이 중요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커피를 건넸을 때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미지근한데? 방금 내린 커피입니다만. 다시 해요. 다시 만들었습니다. 너무 써. 시럽 넣어요. 시럽을 넣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이거나 줘요. 계산을 하고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다음부터는 좀 더 똑똑한 알바생을 뽑으라고 하세요. 사장한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바닥을 펼쳐보니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27분. 아직 퇴근까지 3시간 반이 남았죠. 저는 카운터에 앉아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준. 낡은 플라스틱 명찰. 누가 봐도 평범한 알바생의 이름표였어요. 하지만 이 명찰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것도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좁은 원룸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6시간 전까지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원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12평 남짓한 이 방이 지금의 제 전부였어요. 부엌 한쪽에는 라면과 계란이 전부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괜찮아. 1년만 버티면 돼. 혼자 중얼거렸죠. 책상 위에는 경영학 논문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현장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제가 쓰고 있는 논문 제목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연구의 일부였죠. 가방을 챙겨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힘들지는 않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특히 추한 면을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학생, 어제도 늦게 들어왔더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 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가난한 대학원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가끔 반찬을 챙겨주시곤 했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힘내.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습니다. 경영학과 세미나실에서 교수님을 배웠어요. 민준 씨, 논문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교수님. 현장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게 중요하죠. 교수님은 흡족해 하셨어요. 만약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3,500원짜리 학생 정식.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가격이지만 지금은 소중했어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하며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한 줄 몰랐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8시 편의점으로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선배님, 오늘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그래, 수진아. 고마워.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23살 학비를 벌기 위해 저녁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었죠. 밤 10시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선배님, 오늘 좀 한가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 근데요.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검은 차 타고 오시는 손님 있잖아요. 오늘도 오셨어요. 제 표정이 굳었어요. 박미선, 뭐라고 하시던가. 저한테도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수진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세요?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못 참겠는데. 속으로만 말했죠. 밤 11시쯤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 자동문이 열리고 박미선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죠. 수진이가 긴장한 표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배. 어제 산 거 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담배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거 유통기한 확인했어요? 담배는 유통기한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그럼 신선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담배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 그렇게 말로는 다들 그렇죠. 박미선은 비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학생, 너는 좀 더 똑똑해 보이네. 저 사람한테 서비스 교육 좀 시켜.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저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왜 저런 사람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남의 일에도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수진아.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버티면 돼. 새벽 3시 손님이 뜸했습니다. 수진이는 먼저 들어갔고 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미선 같은 사람이 회사에도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급과 권력을 이용해 남을 깔보는 사람들. 아버지가 제게 이 경험을 시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워라. 밑바닥에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논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박미선. 그녀도 어딘가의 직장인일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내가 나중에 그 회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니까요. 새벽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죠. 이중생활. 낮에는 미래의 회장, 밤에는 편의점 알바.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이 언젠가 밝혀질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박미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문득 기대되었습니다. 그 순간을요.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박미선은 이제 거의 매일 밤 나타났어요. 새벽 1시, 2시, 때로는 3시에도 마치 편의점이 자기 집인 것처럼 드나들었죠. 그리고 매번 저를 시험했습니다. 여기 바닥 왜 이래? 청소 안 했어요? 막 청소를 끝낸 직후였는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방금 청소했습니다만. 방금?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는 일부러 손가락으로 먼지를 찾아냈습니다. 어두운 구석, 거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먼지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구석을 다시 닦았어요. 박미선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느 날 밤 그녀가 컵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뜨거운 물 좀 부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드렸어요.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라면이 다 익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라면 다 됐습니다. 가져와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녀가 손짓했어요. 저는 라면을 들고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서빙까지 해줘야 하나? 하지만 참았어요. 테이블까지 가져다 드렸죠. 박미선은 한 젓가락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짜.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품입니다. 그래도 너무 짜다니까요? 당신이 물을 너무 적게 부은 거 아니에요? 정량을 부었습니다. 됐어요. 이거 버려요. 그녀는 거의 그대로인 라면을 밀어냈습니다. 다시 만들어줘요. 이번엔 물 더 넣고.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손님, 이미 드신 라면은.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작 편의점 알바 주제에 손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주변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 라면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번엔 물을 더 많이 넣었죠. 박미선은 한 입 먹더니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먹을 만하네.
그리고는 절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치워요. 남은 라면과 쓰레기를 치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수진이와 함께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밤 12시쯤 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담배, 짧게 내뱉듯 말했죠. 수진이가 다가갔습니다. 어떤 담배를 찾으세요? 어제 산 거요. 죄송하지만 손님의 구매 기록을 제가. 에이, 답답해. 저기 위에 있는 거요. 수진이가 사다리를 가져와 담배를 꺼냈어요. 이거요? 아니, 옆에. 이거요? 아니라니까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해서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실수로 담배 한 보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담배갑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급히 내려와 담배를 주었어요. 박미선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일은 제대로 해야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다가가서 함께 담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선배님,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배를 정리하고 일어섰을 때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그거 다 살게요. 네, 바닥에 떨어진 거. 위생 문제 있으니까 다 살게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손님인 내가 불안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안 팔 거예요? 그럼 본사에 연락해야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수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담배 한 보루 열갑. 5만 원이었어요. 박미선은 카드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그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학생, 일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관두든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선이 나간 후 수진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화장실 문 앞에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선배님, 저 정말 실수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떨어뜨렸잖아요. 그 비싼 담배를. 그건 그 손님이 너무 재촉해서 그런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저런 걸 참아요? 매일 저렇게 당하는데.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참냐고? 사실 나도 모르겠어. 수진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거짓말 같은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수진이는 일찍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카운터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아버지와의 약속은 1년. 아직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0개월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빛바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자존심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박미선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루틴처럼 저를 괴롭히고 갔어요. 어느 날은 계산이 10원 안 맞는다며 다시 세라고 했고, 어느 날은 비닐봉투가 얇다며 3장을 겹쳐 달라고 했죠.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는 한마디씩 던지고 갔습니다. 역시 알바는 알바네. 이 정도밖에 못해?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느 날 밤 마침내 폭발할 뻔했습니다. 박미선이 또 트집을 잡았어요. 여기 커피 너무 미지근한 것 같은데? 지금 막 내린 커피입니다. 그래도 미지근해요. 다시 해요. 손님, 저는 커피잔을 들고 멈췄습니다. 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거절이었어요. 박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커피는 방금 내렸고 적정 온도입니다. 다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순간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본사에 민원 넣을 거예요. 직원 불친절, 서비스 거부. 당신 잘릴 각오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물건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는 해방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비록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몰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 잘릴 각오예요. 정말 잘릴까요? 아니, 잘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편의점 알바가 본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도망치는 건가? 1년을 버텨야 한다는 약속. 겨우 2개월 만에 포기하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손님 한 분이 계속 저를 괴롭혀왔던 손님인데요. 그래, 제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자르라고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서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구나. 네. 좋은 공부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직급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잘릴 수도 있잖아요. 잘리면 어때? 자존심을 지켰잖아. 아버지가 웃었어요. 민준아, 진짜 리더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야. 설령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걸 이미 배웠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두려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하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래그룹 신임 유통본부장 인사 단행. 제가 속한 그룹의 소식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유통부문에 새로운 본부장이 임명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유통본부장이라 편의점도 유통의 일부잖아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새로 오는 본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그저 편의점 알바일 뿐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백화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박미선이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설마 저기서 일하나?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미선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직원 명찰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직장인이었구나.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편의점에서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결국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부하 직원일 테니까요. 며칠 후 편의점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온 건가? 민원이? 점장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점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신임 본부장님이 곧 부임하신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각 매장 순회 점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원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점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민준 씨, 요즘 손님 응대 괜찮죠? 특별히 문제되는 손님은 없고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요. 본부장님 순회 전에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라고 해서요.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박미선의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점장님께 미리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 손님 요즘 안 오시네요? 그러게. 혹시 정말 민원 넣으신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넣었어도 할 수 없지.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까? 월요일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점장님에게서였어요. 민준 씨, 목요일 오후 3시 본부장님 매장 방문 예정입니다. 그날 꼭 출근 부탁드려요. 오후 3시. 평소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인데 특별히 낮에 나와달라는 거였어요. 신임 본부장. 어떤 사람일까요? 현장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갈 사람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박미선 같은 고객들에 대해 말한다면 들어줄까? 아마 안 들어주겠죠.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객 불만보다 직원 처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알아요? 새로 오는 본부장이 다른 사람일지. 그날 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세단들이 지나갔지만 그 차는 없었습니다. 박미선의 차요. 정말 안 오는 건가? 아니면 폭풍 전야인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목요일 신임 본부장이 오는 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 그 예감이 맞을지 틀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이었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 하얀 셔츠, 진한 파란색 넥타이. 2개월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강민준이 아니라 미래그룹 유통본부장 강민준.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안경을 고쳤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제 진짜 역할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내가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 명품관 사무실. 박미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팀 팀장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인 최 전무에게서였습니다. 박 팀장, 지금 당장 본사로 올 수 있나? 예. 지금요? 무슨 일이신지. 신임 유통본부장님이 오늘 부임하셨어. 오후에 주요 매장 순회가 있을 거야. 우리 백화점도 포함이고. 박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회 일정에 명품관도 들어가나요? 당연하지. 매출 1위 부서인데. 오후 2시까지 준비 완료해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새 본부장이라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새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으니까요. 잘 보여야 하는데. 박미선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완벽해야 했어요. 오후 2시 30분. 편의점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매장을 몇 번이고 청소했어요. 수진이가 동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본부장님이라는 분, 어떤 분일까요? 글쎄, 새로 오시는 분이라 아무도 모르지. 무섭게 안 하시면 좋겠다. 저도요. 떨려요.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점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혹시라도 실수 없도록 조심하세요. 본부장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죠. 2시 50분. 점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착하셨다고요? 점장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다들 준비해요. 곧 오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죠. 수진이는 카운터 앞에 섰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위치로 갔습니다. 잠시 후 편의점 밖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량, 번쩍이는 차체. 저기, 오신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비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이비 정장, 고든 자세, 단정한 머리.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가 아닌 자연광 속에서 본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십니까? 점장님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유통본부장 강민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어요. 점장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 저를 아십니까? 저는 평온하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점장님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님?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매장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점장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들어왔죠. 박미선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백화점 명품팀 박미선 팀장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본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 지금 제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그 사람. 안녕하십니까? 신임 유통본부장 강민준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봤죠. 편의점 알바였던 그 청년.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사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본부장님, 다음 일정은 백화점 명품관 순회입니다. 박미선 팀장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을 보았어요. 박 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계속 시선을 피했죠. 이제 알았겠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편의점 순회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저는 점장님에게 말했어요. 직원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봤어요. 이수진 씨 맞죠? 네. 본부장님. 수진이가 얼어붙은 채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카운터를 봤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손님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자리. 매장 청결도가 우수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점장님과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밑바닥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그 고됨을 아니까요. 편의점을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박미선이 뒤따라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차에 타기 전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박 팀장님. 네. 본부장님. 박미선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백화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서가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이 밝혀진 건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차 안에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박미선 팀장과 아는 사이이십니까?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매우 잘 아는 사이입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차 안. 박미선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2개월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신임 본부장이라니. 미래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니. 내가 뭘 한 거야. 지난 2개월간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작 편의점 알바 주제에 이 정도밖에 못해? 역시 알바는 알바네.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전무에게서였죠. 박 팀장, 본부장님 잘 모셨나? 첫인상이 중요해. 네. 박미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첫인상은 이미 최악이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 끝났어. 나 끝났어. 같은 시각 편의점. 수진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점장님, 방금 그분이 민준 선배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랐어. 점장님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 대학원생이라고 했는데 일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선배님이 회장님 아드님이셨다니.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그동안 겪은 일들은 현장 경험이었던 거지. 밑바닥부터 배우려고. 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야. 보통 재벌 아들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수진이는 문득 생각났어요. 박미선이 민준 선배를 괴롭히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보였던 창백한 얼굴. 점장님, 그 손님 있잖아요. 맨날 오셔서 선배님한테. 아, 점장님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명품관 입구에 박미선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본부장님, 이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어요. 명품관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했죠.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요. 저희 명품관은 작년 대비 매출이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VIP 고객 관리에 집중하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제 눈치를 봤죠. 저는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박미선을 볼 때마다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죠. 여기서도 그랬구나.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님, 직원 회의실이 어디죠? 네. 회의실이요? 네. 명품관 직원분들과 면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회의실에 명품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15명 정도의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박미선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현장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두 박미선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한 직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지은 씨 맞죠? 젊은 여직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 됐습니다.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지은 씨는 박미선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줬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본사 내부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들이었습니다. 명품관 박미선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야근 강요, 직원 모욕 및 인격 모독, 여러 건의 신고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난 1년간 명품관에서만 12건의 내부 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익명이었고 처리되지 않았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개월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박미선이 한 직원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게 일이에요? 이 정도도 못해? 죄송합니다, 팀장님. 죄송하면 다해요? 다시 해. 영상 속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었어요. 박미선이 서류를 던지며 화를 내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서류가 직원의 얼굴 앞으로 날아갔죠. 세 번째 영상. 박미선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오늘 재고 정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가요. 하지만 팀장님, 내일 새벽 근무인데. 그게 내가 알 바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업무상 필요한 지도였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원을 모욕하고 서류를 던지고 부당하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게 지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있습니다. 화면에 편의점 CCTV가 떠올랐어요. 박미선이 편의점에서 저를 괴롭히는 장면들이었죠. 커피 다시 해요. 바닥 닦아요. 고작 편의점 알바 주제에. 그 모든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박미선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도 박 팀장님이시죠?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으로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편의점 점장의 증언서를 꺼냈습니다. 이 손님은 2개월간 거의 매일 야간에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그만.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전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최 전무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영상, 신고 내역, 증언서까지. 전무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 팀장, 전무님,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최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미선 팀장, 당장 사직서를 내시오. 전무님,
박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최 전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회사는 실력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님,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죠. 제가 2개월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남용하는지,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상사라는 직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이 높다고 고객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팀장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매출도 올렸고 일도 잘하셨죠. 박미선이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박미선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시오. 명예퇴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죠.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원들을 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밑바닥에서 느낀 그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전화 주십니다. 휴대폰을 받았어요. 아버지, 잘했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진짜 리더가 됐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야.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 처우 개선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박미선 씨가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를 건네받았죠. 비서가 나가고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민준 본부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회사에서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상사라는 직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 2개월간 제가 한 행동들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그 모든 모욕을 참으면서도 한 번도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부끄럽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제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미선 올림. 편지를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준아, 뉴스 봤다. 잘했어. 네, 아버지. 처음엔 걱정했지만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현장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내 가장 큰 자산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국 매장 직원 처우 개선안, 야간 수당 인상, 휴게 시간 보장, 부당 대우 신고, 시스템 강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다음 날 저는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온 손님으로서요. 점장님이 깜짝 놀라며 맞아주셨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그냥 들렀습니다. 수진 씨 있나요? 네, 뒤에서 물품 정리 중입니다. 수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 씨, 회사에서 정직원 채용 공고 봤죠? 네, 봤어요. 지원해 보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요? 네. 수진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좋은 직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도 아직 학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 본부장님,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는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유통팀 신입사원으로요. 입사 첫날 그녀가 제 사무실에 인사를 왔어요. 본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수진 씨. 그녀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3개월 전 저는 이 도시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매일 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청년.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전국 매장 직원 간담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제가 그들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밑바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간담회장에는 전국 각지의 매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마트, 백화점. 다양한 현장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본부장 강민준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3개월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들어했죠. 제 고백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존중받는 회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다시 편의점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알바생이 아니라 순찰 중인 본부장으로서였죠.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 야간 근무 중인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다가요. 야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직원의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저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휴게실이 새로 생겼고 직원 복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부당한 대우 받으시면 즉시 신고하세요. 반드시 조치됩니다. 제가 만든 제도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제가 탈게요. 이거 다루는 법 잘 알거든요. 저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직접 커피를 탔습니다. 6개월 전 매일 밤 서 있던 그 자리.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그 자리. 이제는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편의점에서 일하셨어요? 네, 6개월 전만 해도 여기서 일했어요. 당신처럼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 수진이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본부장님, 2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놀랍도록 성장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15% 상승했고 직원 만족도는 무려 40% 올랐습니다. 잘했어요, 수진 씨. 아니에요.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 이거였어.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더구나.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잔을 들었어요. 진짜 리더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플라스틱으로 된 편의점 명찰. 겨우 몇 개월 전에 달았던 것인데 벌써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두었죠. 제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직책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고객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깔볼 수는 없다는 것.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리더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편의점 알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그 순간들, 주먹을 쥐고 참아야 했던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2개월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있겠죠. 그들 모두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